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양반 신분제 사회와 사용품 화폐 경제라는 주제로 해서 중단원으로 첫 번째 조선의 신분제와 향촌 지배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하고 가족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고려 시대라던가 통일신라와 발해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는 시기에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나서 수업하는 내용이 이제 좀 더 중요한 시기로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경제라던가 사회라던가 이런 데 관련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온라인 클래스나 그 다음에 실제 만나서 수업하는 거에 차이 없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조선시대 신분제와 가족제도, 먼저 조선시대 신분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는요, 공식적으로는 양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천제, 그러면 양인이냐 천인이냐,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양인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양인들은 법률상의 자유민입니다. 양인들은 법률상의 이제 그런 자유민으로서 과거를 응시하거나 관직에 진출한다거나 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세 공납역, 이거 우리 앞에서 설명 들었었던 것처럼 조용조라고 했었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그리고 특산물을 내는 것, 그리고 몸으로 하는 군대를 간다던가 노동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이런 걸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제도의 바탕은 양인이면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천민이 되면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민들은 비자유민이면서 국가에 대한 의무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에 속해서 천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천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었던 건 이제 누구나 능력이 되면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면서 만들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예, 반상제도라고 해서 16세기 이후,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한 지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같은 양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능력이 이제 뛰어나면서 경제력이 받쳐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인들이 분화하면서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원래 있었던 천민까지 해서 총 4개의 신분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의 4가지 신분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드라마라든가 그런 영화 같은 데에서 봤을 때 조선을 설명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는 반상제도를 바탕으로 한 걸 바탕에 깔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4개의 신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양반입니다. 자, 양반인데요. 양반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제 지배계층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죠. 이 양반이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크게 두 종류의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신이라고 불리우는 문반과 그리고 무신이라고 부르는 무반. 그래서 문반, 무반. 우리 창덕궁이라던가 경복궁이라던가 이런 데 가 보시면 가장 넓은 근정전이나 인정전 같은 그런 곳을 가 보시면 왕이 들어가는 건물이 있고, 그 앞에 왕이 지나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비석 같은 것들이 쭉 돼 있는 거 아마 보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쪽 편이 문반, 한쪽 편이 이제 무반. 그래서 문신들과 이제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양쪽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문반, 무반 그러면은 2개죠. 그래서 양반이라는 칭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반에서의 반, 무반에서의 반, 그러니까 요 반이 2개 있으니까 양반 이렇게 불렀고요. 원래 처음에는 현직 관료들을 대상으로 부르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르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퇴직을 하면 이 사람들을 부를 마땅한 명칭이 없잖아요. 그러면 퇴직한 양반이죠, 그죠? 그럼 퇴직한 양반. 그리고 또 양반의 가족으로서 이제 관직에 나가려고 막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 사람은 좀 있으면 양반이 될 것 같아. 그럼 예비 양반이죠. 그래서 예비 양반, 현직 양반, 퇴직 양반, 이게 모두 현직 관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의 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이 되면 신분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관직에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기 때문에 그 치열한 경쟁을 뚫으려면 막대한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반들은 보통 노비라던가 토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유학자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한 거죠. 이런 게 안 받쳐져 주면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데 뭐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일은 정말 힘들었겠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직에 진출하는 방법은 이제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고요. 그 외에도 뭐 음서라던가 천거라던가 하는 방식으로 관직에 진출하는 그런 뭐 예가 있기는 합니다. 이 고려 시대에는 음서가 기본이었죠. 음서라고 하는 게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둘 다 있는데요. 고려 시대에는 우리 집안이 좋으니까 나는 시험 안 보고 관직에 나가라는 개념이었다면, 조선 시대의 음서는 얼마나 똑똑하지 못하면 조상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음서로 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좀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음서는 당당하고 자랑하는 거라면, 조선의 음서는 뭐 이렇게 제대로 과거 시험도 못 봐서 저런 음서로 나가냐, 뭐 이렇게 되는, 좀 약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청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에 그 응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자들 중에서 나는 성리학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과거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럼 이제 왕 입장에서는 왕이 성리학적으로 훌륭한 왕으로 보이려면 그렇게 제야에 묻혀 있는 선비들을 초빙해 와서 관직에서 일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리학에 충실한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이제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이제 핑계로 이제 시골에 숨어 있는 훌륭한 선비들을 찾아서 발굴해내는 것, 그게 이제 천거 제도예요. 그래서 지방에 은거하고 있는 숨어 있는 선비들은 천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관직을 버리고 다시 낙향을 해서 이제 또 은거를 하고, 또 그러면 왕이 또 찾아가서, 이제 직접 찾아가진 않지만 왕이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또 관직에 등용을 하고 하는 일종의 그런 쇼나 퍼포먼스 같은 느낌으로 많이 했었던 게 천거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선은 과거를 중심으로 관직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 관직에 나가면 과전을 지급을 받습니다. 요거는 우리 수조권 받는 거라는 거 알고들 계시죠? 이제 수조권을 지급을 받는 과전,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과전과, 그리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녹봉, 요거는 요즘으로 치면 월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 초만 하더라도 이런 과전이라던가 과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관직에 있기만 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처음에는 관직에서 뭐 물러나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수조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수조권을 주는 게 뭐 퇴직 갈리면 안 준다, 뭐 나중이 되면 결국 이 수조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반들이 내 노후 대비는 이런 수조권이라던가 이런 걸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지게 되니까 노후가 불안해지면서 관직에 있는 동안 땅을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 한 중반으로 들어가면 수조권이 없어지면서 이런 양반들이 땅을 대거 구입하면서 지주로 변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반들의 특혜는요, 바로 뭐냐면 군대를 면제를 받습니다. 군역 면제죠.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야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처음에 양반은 현직 관리를 얘기했었죠. 근데 현직 관리에게 군역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쟁이 나면 지금 현재 현직 관리로 일하던 사람이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그럼 나라 일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군역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군역 나가는 것 대신에 나란 일을 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뒤로 가면서 현직 관료와 그의 가족으로 신분처럼 되다 보니까 현직 또는 예비 관료들에게 면제해 준다. 이게 결국 양반이면 면제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양반 신분은 군대를 안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군역을 면제받는 특권을 갖게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중인입니다. 중인은 지배계층 중에서는 좀 하층 지배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고려 시대에도 좀 비슷했지만 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대체적으로 보면 뭐 역관이나 의관 같은 직업들입니다. 아니면은 관청의 하급의 일을 하는 하급 관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술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꾸 터치가 되면 지워지네요. 잠시만요. 자, 역관이나 의관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설이나 향리라고 불리우는 이런 관청의 하급 관리와 함께 역관, 의관 등이 이제 중인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자기들끼리 그 신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신부끼리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맡았던 일들을 물려주고,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뭐 잡과에 응시를 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역관이 눈에 좀 띄는데요. 역관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이 외국에서 사신이 왔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사신을 보낼 때인데, 해외로 파견되는 사신들,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나 청나라로 파견되는 사신들이 가면 거기에 역관들이 같이 따라가 가지고서 이런 사신단의 운영비 쪽으로 일정한 부분 무역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관들이 이제 귀중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면서 무역에 참여를 하고, 그 참여한 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인이면서 통역관을 하고 있고 대대로 하고 있으면 굉장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가 되면 그들이 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또 가능해지죠. 그런가 하면 양반이면서 첩의 자식인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 첩의 자식의 경우에는 중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문반, 무반이 있으면 이제 무과나 잡과에 응시해서 장군이 될 수는 있지만, 군인이 될 수는 있지만 조정의 관리가 되는 문과 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얼 그러면 서자와 얼자를 합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자의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도 있지만, 서자의 경우에는 엄마가 첩인데 그래도 양인인 경우, 엄마가 그래도 양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양반이거나 아니면은 중인이거나 그 다음에 상민인 경우에는 서자라고 부르고요. 얼자는 엄마가 천민인 경우에, 엄마가 천민이면 얼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천한 거겠어요? 서자, 얼자 중에서 서자가 훨씬 더, 이제 서자가 낫고 얼자가 더 천민 취급을 받는 거죠. 엄마가 그래도 양민인 사람이랑 엄마가 천민인 거랑 다르죠. 그래서 서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홍길동인데,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얼자였기 때문입니다. 홍길동의 엄마는 그 홍찬파 댁의 노비였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신분이 이제 상민입니다. 이제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폭은 양민, 평민이고요. 대부분은 농민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수공업자라든가 상인까지 다 포함해서,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을 다 포함해서 상민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을 천시해요. 상공업을 천시하면서 이 사람들을 농민보다 이제 못한 취급을 받게 되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농민들은 상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제적으로는 과거라던가 뭐 관직 진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과거 시험에 응시했었던 사람들이 평균 걸리는 시간을 보면 한 4, 5살에 시작해서 한 30 다 돼서야 합격을 하거든요. 평균 한 25년가량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25년 동안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상민들은 공식적으로는 과거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뭐라 그랬어요? 국가에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조세 공납 역의 의무만 지지 책임을 권리는 없는 그런 형태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 농민 다음은 수공업자예요. 순서가 사농공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는 선비를 얘기하고요. 농은 농민, 공은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은 이거는 지금 상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농공상 여기가까지가 이제 양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천민으로 가죠. 물론 그 사이에 여기 등장하는 신량역천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요. 자, 수공업자들은 보통 이제 초창기에는 관청에 속해 있어서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신분을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님이 뭘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조정의 관료들이 뭘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드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관청 수공업에 종사하도록 인원을 최소화하면서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영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조정해서 가져갑니다. 이게 세금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양민 중에서 가장 천대를 받은 건 상인입니다. 이 상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시전상인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필요하러 하는 물품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점포를 임대받아서 상거래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공업자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나라에서 진짜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는데 나라를 운영하려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최소화된 인원만 수공업자나 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활동을 하려면 전국 단위로 누군가가 돌아가 줘야 되니까, 그래서 행상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눈 감아 주면서 운영이 되는 형태죠. 그럼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바로 이제 그 성리학적인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양반은 가장 이제 존귀한 존재죠. 그리고 나서 농민은,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농민은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줍니다만,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은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나마 수공업자는 뭐 손재주를 이용해서 뭘 만들기는 하죠. 천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상인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남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한테 파는데, 이거는 거의 사기꾼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면 20원을 남겨 먹는 거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나도 노력을 해서 물건을 사오고 노력을 해서 물건을 파니까. 근데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생각할 때 상인들이 물건을 사오고 파는 노력은, 이건 노력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원에 사서 120원에 팔면, 이거는 사올 때 120원에 팔 거면 120원에 사와야지 왜 100원에 사와? 그러면 120원, 그러니까 120원짜리를 100원에 사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기친 거죠. 반대로 이게 100원짜리라면 100원에 팔아야지 왜 120원에 팔아요? 이거는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았으니 이건 사기다. 약간 사기꾼을 보는 듯한 시선으로 상인들을 봤습니다. 그러니 상인들이 좀 천대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숫자라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신량역천들은 양인이긴 한데 하는 일이 천하다고 해가지고서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지방관들이 부리는 그런 병사들, 그 다음에 뭐 봉수관이라고 해서 봉화대에서 불 피우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역졸, 그러면 파발 같은 걸 띄울 때 말을 갈아타는 곳에서 말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진척제인,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그 삶에 필요한 물품들, 뭐 이제 가죽 같은 거 다루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힘들다, 힘든 일을 하니까 천대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도 좀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힘든 일을 하면 더 대우를 받아야죠. 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이거는 힘든 일 하니까 당천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뭐 21세기를 사는 우리 관점에서는 예전에 조선시대의 관점과 큰 차이가 없으니, 이건 좀 지양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하고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을 존경하는 게 그게 맞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문에서 등장하는 건 천민입니다. 천민들은 대부분이 노비고요. 이 노비들은 부모 중에 한쪽만 노비면 노비다라고 노비 주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나라에선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둘 다 노비여야지, 둘 다 노비여야 노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선 부모 중에서 한쪽만 노비다. 그러니까 일천즉천이라고 그럽니다. 일천즉천. 일천즉천. 그래서 한쪽만 천하면은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하나만 노비라도 그냥 노비가 만드는 거고요. 둘 다 노비여야 노비라고 생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비는 엄마를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건 누가 낳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쪽이 노비면은 노비여야 한다라고 나라에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다툼을 하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양반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나라이다 보니 양반들이 주장하는 한쪽만 노비면 노비다라는 주장이 잘 맥히죠.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매매 증여 상속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노비들도 본인이 가능하면 노비도 이제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인과 혼인이 금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원칙적인 게 아니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반들이 노비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노비들을 이제 양인들과 혼인을 시켜가지고서 거기서 태어나면 양쪽 중에 한 명이 천민 노비니까 노비다라고 하면서 노비 숫자를 늘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민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거를 금지시키면서 둘 다 노비여야 노비다. 그래서 엄마 쪽을 이제 주로 확인을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의 종류에는 공노비, 국가에 소속돼 있고, 이제 보통 독립된 가옥에 거주하면서 국가에 신공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돈을 지급을 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노비가 있었고, 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개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뭐 노비 중에 대다수이지만 뭐 따로 사는 솔고노비, 같이 사는 솔고노비, 그리고 따로 사는 외고노비 등이 있는데요. 외고노비 경우에는 신공을 바치는데, 이 신공을 바치는 게 농민들이 바치는, 나라에 바치는 조용조하고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외고노비하고 상민은 신분적으로는 둘 다 누군가한테 뜯겨서 이제 뜯기는 그런 존재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했대요. 이런 노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백정이나 이제 광대 같은 경우인데, 여기도 이제 사실 원래는 국가에서는 천민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백정들이 이제 예전에 고려 시대부터 차별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 공납이라든가 요역 같은 그런 의무를 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천민들이었죠. 자, 밑에 좀 잠깐 보실까요? 밑에 좀 보시면 여기 당시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양천제, 양인, 천인이냐, 아니면 사신분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냐, 뭐 이렇게 나누는 거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죠. 조선의 가족제도를 보실 건데요. 조선의 가족제도는 시기별로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조선 중기까지는 고려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고려 시대에는 여성들이 이혼하고 재혼이 자유로웠잖아요. 근데 고려로 오면서부터는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고려로 오면서부터는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하는 게 이게 잠시만요. 터치가 이상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부터는 일부 일처제. 아이고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일부 일처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이혼 재혼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이혼과 재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아직 고려의 느낌이 남아 있어요. 남녀 균등 상속하고 제사 균등 분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고려의 느낌이 나고, 이제 고려에서 보던 그런 느낌이라면 요거는 이제 조선의 이제 여자들을 좀 차별하는 제도가 좀 더 생긴 거죠. 그러다 17세기 이후, 그러니까 1600년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성리학이 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런 성리학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성리학을 열심히 안 해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성리학이 더욱더 뿌리 깊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의 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제도가 강화됐고, 상속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장자를 우대하기 시작하면서 제사를 지낼 남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들 중에서 양자를 들여가지고서 집안을 물려주는 제도가 이제 이때부터 유행을 하고요. 여자는 제사나 상속에서의 권리를 상실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가 되죠. 특히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성리학 윤리를 갈수록 더 강조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도 여자들의 목소리가 묻히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가정 내 권리도 약화되고 사회적 지위도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조선의 향촌, 이제 지방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선의 향촌, 그러면 지방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양반이 활개치고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향촌의 사회를 지배하는 게 이제 조선의 체제예요. 우리 양반들은 원래 현직 관리들이잖아요. 현직 관리들이고 나중에는 현직 관리의 가족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좀 더 되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 그냥 다 양반 노릇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이자 향촌 사회에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지주로서 농민들을 지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양반이라는 걸 확인을 시키려면 과거 시험 합격하면 간단한데, 과거 시험 합격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역의 양반이다라는 걸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명단을 작성을 해요. 지역 양반의 명단인 향안을 작성해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양반, 안 들어와 있으면 양반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명단을 만들고, 그런 양반들끼리 향촌에서의 그런 향규라고 하는 자체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와 남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향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양반들 간에 이제 결속을 강화하고 그 동네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또 이용을 합니다. 이 지방에다가 유양소라는 걸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양소를 설치를 하면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자치를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준 거죠. 그러면은 이 향촌 사회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수령의 통치를 보좌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향리도 감독하고 풍속 교정하는 등 나름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중앙 정치하면서 설명을 할 건데, 지방 정치에서는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관을 도와주는 향리가 있고, 그리고 유양소, 이렇게 세 개가 서로를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관계예요.
우리가 상권 분립을 해서 법원과 행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지방관과 그 지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의 양반들이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유양소를 만들어서 양반들의 향촌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거예요. 대신 이 유양소가 자기들 멋대로 막 나서면 안 되니까 경제소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경제소가 이 유양소를 이제 통제를 하도록 만든 거죠. 유양소가 경제소를 통제하게 만들어서 유양소가 커지는 것을 방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성이 위치하고 있는 경제소가 유양소에 연락 기능을 하면서 중앙에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 체제는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체제예요. 서로 간에 서로를 견제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나와 있는 향약과 서원의 보급입니다. 원래 향약과 서원의 보급은요, 이게 자꾸 계속 취소가 되네요. 자, 원래 향약과 서원의 보급은 이 양반들의 일종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양소 정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락해 준 자치 정도가 아니라 그 양반들만의 자치 규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이런 걸 조직하려 그러면은 이제 유양소가 있는데 왜 이런 걸 만드냐 하면서 이제 좀 향약을 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세기 들어서 사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림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16세기 정도쯤에 향약이 보급됐을 때 이거를 이제 막지를 못한 거죠. 이 향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된 거예요. 풍속 교정, 뭐 치안 유지 그런 등 자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연히 지방간이 내려가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양소를 대체해서 중앙정부가 통제를 못하는 향약이 보급된다 그러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얘들을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없죠. 얘들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향약과 함께 같이 보급된 게 서원인데 이 서원의 힘이 커지면서 이 향약도 못 건드리게 된 거예요. 자, 서원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즘으로 치면 무슨 기념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한 명을 놓고 뭐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 우리 효창공원에 있거든요. 거기 뭐 갔다 온 친구들은 뭐 갔다 왔으니까 아실 거고 안 가본 친구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뭐 몇 층짜리 건물이 있겠죠. 그 건물에 들어가서 보면 김구 선생님 뭐 동상 같은 것도 있고 뭐 입구에는 김구 선생님이 뭐 살아온 그런 세월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옆에 가보면 뭐 쓰시던 물건이 보관돼 있기도 하고 뭐 김구 선생님이 쓰신 책이나 김구 선생님을 연구한 책들도 있고 뭐 다른 층에 가면은 뭐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 뭐 지하에 가면은 영상을 상영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 기념관에서 뭐 하겠어요? 김구 선생님 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신 뭐 몇 주년, 뭐 태어나신 지 몇 주년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행사 같은 거 하겠죠.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난 유학자들을 정해서 모시면서 제사도 지내고 이분의 학문을 여러 사람들이 서로 나눌 수 있게 서로 교육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유학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 살림의 본거지가 된 거죠. 원래 이제 처음에는요,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죠. 뭐 훌륭한 유학자들의 성리학자들의 그런 뜻을 이제 이어받아서 같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림들의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나중에는 너 어느 서원 출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서원 출신인데 그러면 너는 동인이구나. 넌 어느 서원 출신? 그럼 넌 서인이네? 그러면 우리는 동서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라이벌 경쟁자 뭐 심한 경우엔 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림의 본거지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방에 보급되고 있는 향약 그리고 지방의 서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향촌 사회에서 양반들의 결집과 지위는 강화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지방관이라던가 아니면 향리, 일반 백성들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히 이제 서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부가 뭐 이런 그 서원을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보급해주는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주세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북 영주에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만들었는데 이거가 참 좋다고 신하들이 막 이거는 뭔가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명종이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그 간판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편액이라고 하는데 간판을 하사해주고 노비도 하사해주고 땅도 주고 거기다가 뭐 책 같은 것도 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림들이 막 좋다고 잘하셨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중요한 서원들은 임금이 이렇게 명패를 내리는 그 편액을 하사하는 게 이제 유행처럼 퍼지게 되죠. 그러면 그때 지불한 노비들, 책들, 뭐 이건 그렇다 치는데 땅의 경우에는 이 땅은 거기서 생산되는 거를 서원이 쓰니까 세금을 안 걷거든요. 이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뒤로 가면 서원들이 자기한테 속해 있는 토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양반들이 땅을 서원의 땅으로 이제 명목상 소유주를 바꿔놓고 세금을 뭐 탈세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서원과 향약이 오히려 더 이제 모범을 못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향약의 4대 덕목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땐 되게 괜찮아 보여요. 덕업상권, 좋은 일을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 과실은 서로 꾸짖는다. 예속상교, 예의 바른 풍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환난상률, 재난과 어려움은 서로 도와준다. 뭐 다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 주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서로 권하는데 양반과 일반인, 상민 중에서 누가 누구한테 권하겠어요? 과실을 서로 꾸짖는다고 했는데 양반이 상민을 꾸짖겠어요? 상민이 양반을 꾸짖겠어요? 예의 바른 풍속? 상민과 양반 사이의 예의 바른 풍속은 뭐겠어요? 양반이 좋은 일 하라고 잔소리하고 양반이 잘못하면 꾸짖고 양반이 인사 제대로 안 하는 예절 제대로 안 지키는 상민들을 혼내주고 이게 이제 다 뭐예요? 다 양반이 중심이 돼서 그 지방민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어려움은 서로 도와준다. 뭐 물론 어려운 일, 요거의 경우에는 뭐 인정. 요거는 뭐 양반들이 뭐 가난한 백성들을 또 도와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를 보면 다 양반들 향약을 운영하는 그 지방 양반이 중심이 돼서 상민들을 괴롭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일을 권한다는 핑계로 이제 잡아다가 혼을 내거나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자, 여기 있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 소수 서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